고도 35,000피트 상공.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A380 1등석의 공기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미세한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채워져 있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안락한 좌석에 몸을 묻고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의해 무참히 깨지고 있었다. 울음의 진원지는 창가 쪽 2A 좌석, 바로 넥서스 코어의 신화적인 젊은 CEO 강태준의 자리였다. 평소라면 그의 이름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했을 것이다. 29이라는 나이에 인공지능 분야의 거물이 된 남자. 매체에서는 그를 얼음의 황태자, 천재 혹은 괴물이라 칭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했고 그의 눈은 수백만 줄의 코드와 복잡한 알고리즘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러나 지금 그의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은 아기의 울음소리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그의 품에 안긴 생후 6개월 된 아들. 강아주는 온 세상을 떠내려 보낼 듯 울고 있었다. 작은 주먹을 쥔 채 아기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강태준은 창백한 얼굴로 아기를 어색하게 안고 있었다. 그는 지난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최고급 유기농 분유를 타서 젖병을 물려보았지만 하주는 고개를 저으며 더 크게 울었고 그 과정에서 젖병이 엎질러져 그의 비싼 바지를 우유로 적셨다. 쪽쪽이를 물려도 봤지만 아기는 그것을 뱉어내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아이를 다루는 데 있어 완벽한 무능력자였다. 1년 전 그의 약혼녀이자 하준의 엄마였던 한지원이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다. 아이는 최고급 보모와 전문가의 손에 맡겨졌다. 하지만 이번 뉴욕 출장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모가 동행할 수 없었고 태주는 생전 처음으로 아들과 단둘이 남겨졌다. 그리고 그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었다. 주변 승객들의 짜증 섞인 시선이 그의 등 뒤에 와서 꽂혔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저렇게 젊은 아빠가 뭘 알겠어. 돈만 많으면 뭐해. 애 하나 제대로 못 달래는데. 강태준은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정점에 서 있었고 타인은 그를 우러러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벌거벗겨진 채 세상의 심판대 위에 선 기분이었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 얼음 같은 평정심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남은 것은 깊은 절망감과 당혹감 뿐이었다. 그때였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렸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손님, 고개를 들자. 단정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승무원이 서 있었다. 윤서연, 그녀의 명찰에 적힌 이름이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태준과 그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아기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승객들이 보내는 경멸이나 짜증이 아닌 순수한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였다. 그녀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었다. 저 울음은 배고픔과 불안함, 그리고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아기가 젖병을 거부하는 것 같군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분유 말고 다른 건 시도해 보셨나요?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다른 것이라니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하려는 말은 승객에게 할 수 있는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저렇게 울고 있는 아기와 절망에 빠진 아빠를 외면할 수 없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잠시 아기를 안아봐도 될까요?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저도 2살배기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유 수유 중이고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조용했지만 1등석의 소음 속에서 강태준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모유 수유. 그가 하준에게 해줄 수 없는 단 한 가지. 지원이 살아있었다면 그녀의 따뜻한 품에서 하준은 안정적으로 젖을 빨고 있었을 것이다. 그 생각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하준의 울음소리가 더욱 격렬해졌다. 마치 서연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강태준은 잠시 동안 자존심과 아들을 향한 절박함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는 무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건네듯 하준을 서연의 팔에 안겨주었다. 놀랍게도 하준은 서연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조금씩 그치기 시작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향기와 비슷한 부드러운 채취를 느낀 듯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서연은 능숙하게 아기를 안고 태준을 보며 말했다. 손님, 괜찮으시다면 승무원 휴게실로 잠시 가도 될까요? 그곳이 더 조용하고 편안할 겁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서연의 뒤를 따랐다. 좁은 승무원 휴게 공간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며 고요함이 찾아왔다. 서연은 작은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다.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하지만 곧 그의 모든 신경은 아들에게로 향했다. 서연이 하준을 자신의 가슴으로 이끌자 아기는 망설임 없이 젖을 빨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 1시간 동안 세상을 떠나갈 듯 울부짖던 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꿀꺽꿀꺽 젖을 삼켰다. 강태준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서연의 부드러운 손이 하준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화로워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차가운 금속과 인공적인 시스템으로 가득 찬 비행기 안에서 그는 가장 원초적이고 따뜻한 생명의 교감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지원이 떠난 후 그의 세상은 모든 색을 잃고 무채색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웃는 법도 느끼는 법도 잊어버린 채 오직 일과 알고리즘의 세계에만 갇혀 살았다. 하준은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혈육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실패와 상실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존재이기도 했다. 그는 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 윤서연이라는 낯선 여인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젖을 빠는 아들을 보며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감사함이었고 경이로움이었으며 그리고 그 자신도 정의할 수 없는 미묘한 떨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배를 채운 하준은 서연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잠든 아기를 태준에게 건넸다. 아기는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잠겨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이가 편안해져서 다행이네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강태준은 그것이 결코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단순히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절망에 빠진 아빠와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자리로 돌아온 후 비행이 끝날 때까지 하준은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이 잠들었다. 강태준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윤서연이라는 여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의 아들이
그의 세상의 전부인 하준이 그녀를 필요로 했다. 아니, 어쩌면 그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들뿐만이 아닐지도 몰랐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하고 승객들이 하나둘씩 비행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하준을 아는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모든 승객이 내리고 난 후 서연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왔다. 편안한 여행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던 순간 강태준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잠깐만요.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보자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다시 예전의 냉철하고 위압적인 CEO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검은색 카드에 금색으로 넥서스 코어 대표 강태준이라고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내 아들의 보모가 되어 주십시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내 손님, 무슨 말씀이신지. 보모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시다시피 나는 아이를 돌보는데 소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당신을 따랐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는 서연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원하는 금액이 얼마든 지불하겠습니다. 지금 받는 연봉의 10배, 20배라도 상관없습니다. 집과 차, 그리고 당신 아이를 위한 최고의 교육 환경까지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아들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래 제안이었고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윤서연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손에 들린 명함과 강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한낮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비행기에서 우는 아기를 잠시 달래주었을 뿐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받게 될 줄이야. 그녀의 평범했던 삶이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명함은 윤서연의 작고 낡은 식탁 위에서 하룻밤 내내 홀로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녀가 감당해야 할 병원비 청구서 더미와 딸 혜은이가 가지고 싶어 하던 장난감, 그리고 그녀 자신의 달아빠진 구두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동시에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동아줄이기도 했다. 그날 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곤히 잠든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는 수만 번을 고민했다. 강태준. 그 남자의 세상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오만한 태도. 그런 사람의 집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나방이 불길로 뛰어드는 것과 같을지도 몰랐다. 그녀의 평범한 삶, 딸과의 소박한 행복이 모두 타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냉혹했다.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고 항공사 승무원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이미 여러 개의 대출을 받고 있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강태준이 제안한 돈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아 딸 혜은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약속해 줄 수 있는 액수였다. 결국 동이 틀 무렵 서연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딸을 위해서라면, 엄마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강태준입니다. 기계처럼 건조한 목소리였다. 저 윤서연입니다. 어제 비행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결정은 했습니까? 네, 잔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1시간 뒤에 내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계약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오늘 오후에 바로 이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의 말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비즈니스였고 그녀는 그가 구매한 하나의 서비스에 불과했다. 서연은 씁쓸함을 삼키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전화가 끊기자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도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불탔다. 약속대로 1시간 뒤 강태준의 법률대리인이라는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강남의 최고급 로펌 사무실에서 서연을 맞았다. 두꺼운 계약서 뭉치가 그녀 앞에 놓였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수와 복지 혜택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족쇄처럼 느껴지는 조항들로 가득했다. 고용인 강태준 및 그의 가족에 대한 모든 정보는 외부에 발설할 수 없다. 계약 기간 동안 고용인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개인적인 사교 활동이나 SNS 활동도 금지한다. 업무 시간은 24시간 대기 체제를 원칙으로 하며 고용인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한다. 고용인과의 사적인 관계 발전은 엄격히 금지하며 계약의 즉각적인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 마치 그녀의 삶 전체를 저당 잡히는 기분이었지만 서연은 묵묵히 모든 페이지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윤서연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강하준 도련님의 보모였다. 그날 오후 이삿짐 트럭이 그녀의 작은 빌라 앞에 섰다. 단출한 짐을 싣고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거대한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섬처럼 보였다. 앞으로 두 분이 지내실 곳입니다. 집사가 안내한 곳은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별채였다. 별채라고는 하지만 그녀가 살던 빌라보다 훨씬 넓고 고급스러웠다. 내부는 아이와 함께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회장님께서는 본체 출입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가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준 도련님에 관한 모든 것은 이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배려인 동시에 명확한 선 긋기였다. 당신은 이 성의 주인이 아니라 고용된 일꾼일 뿐이라는 무언의 경고. 서연은 딸 하은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자정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다. 그는 철저하게 서연을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아들 하준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하준의 수유 시간, 수면 패턴, 이유식 메뉴 등을 분 단위로 기록한 스케줄표를 건넸고 매일 저녁 보고를 요구했다. 그의 대화는 언제나 업무 지시로 시작해서 확인으로 끝났다. 서연의 딸 하은이가 정원에서 웃으며 뛰어놀 때도 그는 무심한 시선으로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에게 하은은 계약 조건에 포함된 부속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했다.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하지만 얼음장 같던 저택의 공기는 서연과 하은이 들어온 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하준을 돌보며 따뜻한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별채의 주방에서는 늘 맛있는 냄새가 풍겼다. 2살배기 하은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적막하던 정원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강태준은 서재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종종 지켜보았다. 서연이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함께 책을 읽어주는 모습, 하준에게 이유식을 먹이며 다정하게 말을 거는 모습, 그가 아들에게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차가운 질서가 이 낯선 여자로 인해 조금씩 균열되는 것을 느끼며 알 수 없는 짜증과 함께 미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하준을 돌보는 방식이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강태준의 유일한 혈육이자 넥서스 코어의 부회장인 강민혁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태준과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고
사교적이며 유머러스했다. 우리 조카, 잘 지냈나?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겠구나. 민혁은 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값비싼 장난감 로봇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다. 삼촌. 태준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도 보모를 구했다니 다행이구나. 어떤 사람인지 나도 궁금했는데. 아, 저기 있군. 민혁의 시선이 거실 한쪽에서 하준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는 서연에게 향했다. 그 순간 그의 사람 좋은 미소 뒤에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한 사냥꾼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서연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죽은 한지원과 기묘하게 닮아있다는 것을 그는 즉시 알아차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이 먼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강민혁입니다.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하준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 녀석 삼촌 보고도 웃지도 않네. 그는 하준에게 다가가 볼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잠시 후 집사가 차를 내오자 그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대화는 주로 회사 일에 대한 것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려 했지만 태준이 하준의 곁에 있으라는 눈짓을 보냈다. 바로 그때였다. 민혁이 찻잔을 들다가 갑자기 아차 하는 소리와 함께 손을 헛디뎠다. 뜨거운 찬물이 담긴 찻잔이 테이블 위로 쓰러지며 바로 그 아래 바닥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던 하준을 향해 쏟아졌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강태준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기도 전에 서연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거의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하준을 품에 안고 옆으로 굴렀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찬물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있던 자리를 적셨다. 서연의 팔 위로 뜨거운 찬물이 몇 방울 튀어 피부가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 안의 하준이 괜찮은지부터 살폈다. 다행히 아이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세상에, 괜찮으십니까 서연 씨? 강민혁이 과장되게 놀란 얼굴로 달려왔다. 이런, 내가 정신이 없어서 큰일 날 뻔했군요. 정말 미안합니다. 다친 곳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부회장님,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답했다. 강태준은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만약 서연이 없었다면, 만약 그녀의 반응이 0.1초라도 늦었다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는 빨갛게 달아오른 서연의 팔을 보았다. 그리고 그 팔에 안겨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 웃고 있는 아들을 보았다. 미안하네, 태준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민혁은 계속해서 자책하며 사과했다. 아닙니다. 삼촌, 실수였잖습니까? 태준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서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이 여인이 단순히 계약에 의해 고용된 보모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는 수호천사였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저택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강태준은 서재에서 복잡한 데이터가 떠있는 홀로그램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언제나처럼 0과 1 논리와 이성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아기 침실에 설치된 베이비 모니터에서 터져나온 날카로운 울음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평소의 칭걸거림이 아니었다. 아프고 괴로워하는, 듣는 사람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울음이었다. 태준은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뛰쳐나갔다.
하준의 방은 어두웠지만 아기의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열기는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이마를 만졌다. 불덩이 같았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수백만 명의 유저를 관리하는 서버의 과부하 문제는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는 아들의 열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청해, 해열제, 병원, 응급실,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맴돌았다.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가 허둥지둥하며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찾던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혜은이를 재우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지만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울음소리에 즉시 달려온 것이었다. 도련님, 그녀는 태준의 창백한 얼굴과 식은땀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그녀는 곧장 아기에게 다가가 이마와 목덜미를 짚어보았다. 열이 아주 높아요. 일단 해열제부터 먹이고 옷을 벗겨서 몸을 닦아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차분했다. 그 목소리는 태준의 패닉에 휩싸인 마음에 작은 닻을 내리는 것 같았다. 해열제 어디에? 제가 찾아올게요. 회장님은 미지근한 물과 수건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마치 숙련된 응급요원처럼 그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평생 명령만 내리며 살아온 강태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마치 로봇처럼 욕실로 달려가 물과 수건을 가져왔다. 서연은 가져온 해열제를 하준에게 조심스럽게 먹이고 태준이 가져온 물수건으로 아기의 몸을 부드럽게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능숙하고 다정했다. 아기는 여전히 칭얼거렸지만 그녀의 품에 안겨 규칙적인 손길을 느끼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태준은 그저 옆에서 그녀가 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그는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을 창조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이 아플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반면 윤서연이라는 여자는 그녀의 따뜻한 손과 경험만으로 이 위기를 통제하고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서연은 주기적으로 하준의 천을 확인하고 물수건을 갈아주었다. 태준은 그녀가 시키는 대로 새물을 떠오거나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아픈 아이를 걱정하는 두 명의 보호자일 뿐이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질 무렵 하준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거친 숨소리도 점차 고르게 바뀌었다. 기나긴 위기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긴장이 풀리자 밤새 그들을 짓누르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서여연은 아기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맞은편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경계심,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던 통제력은 이미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연은 문득 한기를 느끼고 잠에서 깼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잠들었다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 하준부터 살폈다. 다행히 아기는 평온한 얼굴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잠든 태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평소의 위압적인 CEO가 아니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차가운 가면이 벗겨진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깊은 고뇌가 어려 있었다. 그는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 모습에서 낯선 연민을 느꼈다.
저 완벽해 보이는 남자에게도 저런 외롭고 불안한 얼굴이 있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에 있던 얇은 담요를 꺼내 그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아주 작은, 본능적인 친절의 행위였다. 그녀의 손길이 스치는 순간 태준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다행히 깨지는 않았다. 서연은 잠시 그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소파에서 잠이 깼다. 어깨에 덮인 담요의 부드러운 감촉에 그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젯밤에 긴박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아기 침대로 달려갔다. 하주는 언제 아팠냐는 듯 맑은 눈으로 그를 보며 방긋 웃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밤을 새운 탓에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다. 도련님, 열은 완전히 내렸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태주는 잠든 아들과 서연,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놓여있던 담요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것이 쨍하는 소리를 내며 금이 가는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평생 해본 적 없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미안함, 존경, 그리고 그녀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진심을 느꼈는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태주는 더 이상 서연을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업무 보고 외에 다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혜연이는 몇 시에 일어납니까? 주말에는 보통 뭘 하고 지냅니까? 필요한 건 없습니까? 그는 서재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거실에서 하준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그는 서연이 하준을 돌보는 모습을, 그리고 하연이와 함께 노는 모습을 이전보다 더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그리고 운명적인 그날 오후가 찾아왔다. 태주는 예정보다 일찍 퇴근했다. 저택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정원에서 들려오는 밝은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가 알던 이 저택은 늘 죽은 듯이 고요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서는 생명의 소리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정원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따스한 오후에 햇살이 쏟아지는 잔디밭 위에서 서연이 하준과 혜운을 양옆에 앉히고 비눗방울을 불어주고 있었다. 무지갯빛 비눗방울들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고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작은 손을 뻗어 그것을 잡으려 했다. 서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잘 조율된 악기처럼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강태준의 세상이 멈추었다. 그의 약혼녀 지원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심장은 죽었다고 생각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느끼지 못하는 고장난 기계가 되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햇살 속에서 웃고 있는 저 여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멈췄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쿵 하고 세차게 울렸다. 그것은 낯설고 강렬하며 저항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의 그림자를 뚫고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빛은 따뜻했고 눈부셨으며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얼음의 황태자가 마침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는 저택 전체의 온도를 바꿨다. 얼음장 같던 공기는 점차 누그러졌고 그의 눈빛에서는 냉기 대신 희미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는 더 이상 서재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고 서연과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변화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그 변화의 정점은 그가 어느 날 저녁 서연에게 던진 한마디였다. 주말에 소풍을 갑시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소풍. 그 단어는 강태준이라는 남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평범하고 따뜻한 단어였다. 제가요, 하은이랑요. 물론입니다. 하준이도 바깥 공기를 쐴 필요가 있으니. 그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살짝 붉어진 귓불은 그의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었다. 주말 아침, 그의 비서가 준비한 모든 것은 완벽했다. 최고급 피크닉 바구니, 부드러운 캐시미어 담요, 아이들을 위한 맞춤 제작 장난감들. 그들은 서울 근교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향했다. 화창한 날씨와 푸른 잔디. 지저귀는 새소리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혜은이는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다녔고 하준이는 담요 위에서 방긋거리며 작은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어색함을 녹이는 마법과도 같았다. 태주는 서연이 싸온 간단한 샌드위치와 과일을 먹으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에 젖어들었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복잡한 코드를 완성했을 때보다 더 깊은 충족감이었다. 그는 서연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꾸밈없는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문득 이런 삶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권력과 성공의 정점에서 느끼는 고독 대신 평범한 행복이 주는 따스함. 회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서연이 웃으며 그에게 연을 건넸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을 받아들었다. 그는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천재였지만 바람을 읽고 연을 날리는 방법은 몰랐다. 연은 몇 번이나 힘없이 곤두박질 쳤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바람을 타야죠. 서연이 그의 등 뒤로 다가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에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은은한 샴푸 향기가 바람을 타고 그의 코끝을 간지렸다. 자, 지금이에요. 그녀의 말에 따라 연주를 풀자. 연은 거짓말처럼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태주는 하늘을 나는 연과 자신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행복의 절정은 너무나 짧고 찬란해서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느껴졌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서연의 목걸이였다. 그녀가 하연이의 신발끈을 묶어주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순간 늘 셔츠 안에 감춰져 있던 작은 펜던트가 밖으로 빠져나와 햇빛에 반짝였다. 그것은 보육원에서 그녀에게 건네준 친부모의 유일한 유품이었다. 태준의 시선이 무심코 그 펜던트에 닿았다. 그리고 그의 세상이 얼어붙었다. 그의 숨이 멎었다. 시간의 흐름이 정지하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 작은 펜던트만이 확대되어 보였다. 섬세하게 세공된 백금 위에 작은 별과 초승달이 서로를 감싸고 있는 디자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다. 1년 전 그가 직접 디자인해서 약혼녀 한지원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그 목걸이.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너무나 낮고 잠겨 있어서 서연은 듣지 못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회로가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 어떻게 저 여자가 지원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거지? 우연일 리가 없었다. 저것은 복제품 따위가 아니었다. 펜던트 뒷면에 그가 새겨 넣었던 작은 이니셜 JWNTJ까지 똑같을 수는 없었다.
순간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일들이 조각난 필름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비행기에서의 첫 만남, 하준을 달래던 기적 같은 모습, 죽은 지원과 기묘하게 닮은 분위기,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목걸이까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완성한 그림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음모였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다면 그녀의 친절함, 따뜻함, 순수해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계산된 연기였다면, 그가 지원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흔적을 이용해 자신의 빈자리를 꿰차려 한 것이라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방금 전까지 느꼈던 따스한 행복감은 차가운 배신감으로 변했다.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잠시 감정에 취해 경계를 풀었던 대가는 혹독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의 온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소풍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태주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그의 얼굴은 다시 얼음 가면을 쓴 것처럼 싸늘해졌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해서 몇 번이나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피곤해서 그렇다다는 짧은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다. 즐거웠던 소풍은 그렇게 지옥 같은 침묵 속에서 끝이 났다. 저택으로 돌아오자마자 태주는 서재로 직행했다. 그는 문을 잠그고 그의 비서들 중에서도 가장 신이 많은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 사람을 한 명 조사해줘. 누구 말씀이십니까? 대표님, 윤서연, 내 아들의 부모.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 가족, 친구, 은행 계좌, 통화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돼. 특히 강민혁 부회장님께는. 그는 전화를 끊고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직 햇살이 따스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한겨울의 혹한 속에 갇혀 있었다. 서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행복의 정점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신을 바라보던 태준의 차가운, 경멸이 섞인 듯한 눈빛만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던 작은 희망과 설렘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한편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배에서 강민혁은 누군가로부터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대표님, 윤서연에 대한 뒷조사 지시, 절대 비밀. 메시지를 확인한 강민혁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빛을 띠고 있었다. 올 것이 왔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위스키 잔을 들었다. 강태준, 네가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구나. 하지만 어쩌나. 이 판의 설계는 내가 먼저 끝냈는데. 그는 자신의 스파이가 보낸 서연의 사진을 확대했다. 죽은 조카 며느리와 놀랍도록 닮은 얼굴. 그는 사진을 보며 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너무 닮아서 탈이야. 그러니 의심할 수밖에. 이제 곧 너는 네 손으로 그 여자를 지옥으로 밀어 넣게 될 거다. 그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소풍 이후 강태준의 저택은 다시 겨울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속에 피어났던 작은 봄은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는 윤서연을 유령처럼 대했다. 그녀가 바로 옆에 있어도 보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의 모든 말은 다시 차가운 명령과 건조한 확인으로 되돌아왔다. 서연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수백 번 되짚어 보았지만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만한 잘못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어떤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모든 친절함이 그의 변덕에 불과했던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아이들이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천사처럼 웃는 하준과 혜은을 보며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슬픔을 가슴 깊이 묻고 아이들 앞에서는 이전보다 더 밝게 웃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의 슬픔에 가장 민감한 존재였다. 하준은 칭얼거리는 날이 많아졌고 하은이는 엄마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따스했던 별채의 공기는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다. 강태준 역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최 실장의 보고는 매일 올라왔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윤서연의 과거는 너무나 평범하고 깨끗했다. 그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여자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원의 목걸이. 그것은 모든 논리를 마비시키는 저주와도 같았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은 지원의 환영을 보았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상상했다. 배신감과 그리움, 분노와 미련이 뒤섞여 그의 이성을 좀먹고 있었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밤을 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직원들은 그의 날카로운 신경질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민혁이 설계한 덫이 그 잔인한 아가리를 벌렸다. 사건은 넥서스 코어의 차세대 AI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핵심 소스 코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터졌다. 그것은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극비 프로젝트였다. 정보는 경쟁사로 넘어갔고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강태준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즉시 내부 감사팀을 소집해 24시간 내에 범인을 색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감사팀이 찾아낸 증거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서연.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그녀가 보육원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었는데 그 돈의 출처가 경쟁사의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녀의 개인 노트북에서는 외부 서버에 접속한 로그 기록이 나왔고 그 서버에서 유출된 소스 코드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심지어 그녀와 경쟁사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이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흐릿한 CCTV 화면까지 제출되었다. 모든 증거를 보고받는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었다. 역시 그랬어.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그는 지독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순수한 얼굴, 따뜻한 미소는 모두 위선이었고 그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그의 아들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였다. 그날 저녁 태준은 폭풍처럼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곧장 별채로 향했다. 서연은 마침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태준이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그의 험악한 기운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회장님, 무슨... 닥쳐.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그녀의 얼굴 앞에 집어던졌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 몇 장을 주워들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알 수 없는 접속 기록들. 그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다 뭐예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른다고. 그의 입가에 잔인한 비웃음이 걸렸다. 내 뒤통수를 치고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기려 한 주제에 이제 와서 시치미를 뗄 생각인가? 돈이 그렇게 필요했나? 내 아들을 방패 삼아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약혼녀의 흉내를 내면서까지 이딴 짓을 해야 했어. 약혼녀의 흉내. 그 말에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녀는 절박하게 외쳤다. 시끄러워. 태주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기 힘에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내 그 더러운 연기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갈 것 같아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겠지. 비행기에서 우는 내 아들을 이용하고 내 동정심을 자극해서 이 집에 들어온 것까지 전부 내 목에 걸린 그 목걸이도 계획의 일부였나. 그는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잡아챘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가느다란 체인이 끊어졌다. 그녀의 유일한 유품이자 희망이었던 목걸이가 그의 소나귀 안에서 구겨졌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의 잔인한 말과 불신이 그녀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녀는 무너져 내리며 흐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그의 분노의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내 그 역겨운 딸년도 데리고 단 10분 주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아들 근처에 얼씬거릴 생각도 하지 마.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갑게 돌아섰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끊어진 목걸이를 붙잡고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짧았던 꿈은 악몽이 되어 부서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잠든 하연이를 깨웠다.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깬 아이를 품에 안고 그녀는 최소한의 집만 챙겨 쫓겨나든 저택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핥히었다. 거대한 저택의 문이 등 뒤에서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일단 택시를 잡아타고 무작정 서울 시내로 향했다. 택시 뒷좌석에서 그녀는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한편 서연을 내쫓은 후에도 태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서 독한 위스키를 들이켰다. 하지만 술을 마실수록 서연의 눈물 흘리던 얼굴이, 절망에 빠진 그녀의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정말 그녀가 그런 짓을 한 게 맞을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 실장이었다. 대표님, 방금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윤서연 씨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접속 로그 기록. 저희 쪽 기술팀에서 다시 한번 정밀 분석을 해봤는데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으로 보입니다. 태준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떨어져 박살이 났다. 그의 뇌가 정지했다. 조작된 증거. 그렇다면 그는 서연에게 던졌던 잔인한 말들, 그녀의 목걸이를 끊어버렸던 자신의 행동을 떠올렸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저택을 떠나 택시를 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상합니다. 그 택시 뒤를
정체불명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서연과 그녀의 딸을 노린 계획된 함정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저택을 뛰쳐나갔다. 그의 차고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가 밤의 어둠을 찢으며 포효했다. 제발, 늦지 않기를, 제발, 무사하기를.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밤의 도로를 질주했다. 같은 시각, 서연이 탄 택시는 한적한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세단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택시 옆을 위협적으로 스쳐 지나가더니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길을 막아섰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택시가 멈춰 섰다. 세단의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협적인 기운만으로도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자들이 천천히 택시를 향해 걸어왔다. 택시 기사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누구신데 길을 막으십니까? 남자들은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둥이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향해 무자비하게 그것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쾅쾅. 유리창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딸 혜운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부터 굉음과 함께 2개의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찢으며 미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스포츠카의 굉음은 밤의 정막을 찢는 야수의 포효와도 같았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택시와 검은 세단을 비췄다. 차는 미끄러지듯 멈춰 섰고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분노로 온몸이 타오르는 듯한 강태준이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택시 유리를 부수려던 남자들조차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췄다. 태준은 그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택시 뒷좌석, 공포에 질려 딸을 끌어안고 있는 윤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눈에 가득한 공포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수만 개의 유리 조각으로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누구냐? 넌 한 남자가 위협적으로 물었다. 그제야 태준은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인간적인 감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위협하는 침입자를 마주한 맹수의 눈빛, 모든 것을 파괴해버릴 듯한 순수한 분노와 살기였다. 내 사람에게서 손떼.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낮고 차가웠다. 남자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들의 임무는 조용히 여자를 처리하는 것이었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가 중 한 명과 얽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자신들의 차로 돌아갔다. 검은 세단은 순식간에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태준은 떨리는 다리로 택시 뒷문을 열었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어미 고양이처럼 딸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그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그 어떤 비난의 말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괴한들보다 자신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다친 곳은 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제발 그냥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거부는 당연했다. 그는 그녀를 모욕하고 상처 주고 위험 속으로 내몬 장본인이었다. 무슨 자격으로 그녀 앞에 서서 괜찮냐고 물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지금 그녀를 이대로 보낸다면 그녀와 하은이는 정말로 위험해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지만 여기서 이럴 순 없습니다. 제발, 일단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두 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는 거의 애원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돈도, 갈 곳도 없었다. 그리고 방금 겪은 끔찍한 공포는 아직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국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와 하은이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태주는 몇 번이나 입을 열어 사과하려 했지만 어떤 말도 지금 그녀가 느낄 배신감과 공포를 위로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대신 엑셀을 더 깊이 밟았다. 차가 도착한 곳은 저택이 아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보호되는 은신처였다.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섰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태주는 잠든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침실로 옮기고 서연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 오만하고 냉정하기로 유명한 얼음의 황태자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져 나왔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일어나 자신의 태블릿 PC를 가져와 그녀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최 실장이 보낸 긴급 보고서가 떠 있었다. 당신에게 씌워졌던 모든 혐의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그는 기술팀의 분석 결과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그녀의 노트북에 남겨진 원격 조종의 흔적, 경쟁사에서 송금된 돈의 비정상적인 흐름. 모든 증거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교하게 판을 짜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여연은 화면을 보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아주 약간의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쌌다. 누가 도대체 왜 저한테, 나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당신과 하은이를 위험에 빠뜨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 최 실장이 보낸 윤서연에 대한 최종 신상 보고서였다. 태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파일을 열었다. 화면을 스크롤하던 그의 눈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면을 응시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서연 만 27세, 3세 때 교통사고로 부모 사망, 유일한 생존자로 구조되어 현재 양부모에게 입양됨. 입양 전 본명 한서연 에이찬 루이 주안. 한서연. 그 이름 아래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부 한상진 사망모 김은영 사망, 그리고 언니 한지원 에이찬치 유엔. 강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한지원, 그의 죽은 약혼녀. 윤서연이, 아니 한서연이 지원의 동생이었다. 어릴 적 사고로 헤어졌던, 지원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바로 그 동생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목걸이, 지원과 닮았던 분위기, 하준이가 유독 그녀를 따랐던 이유,
그리고 그녀를 노리는 정체불명의 위협까지. 이것은 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한지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목표는 지원의 핏줄인 아들 하준과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 한서연이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여인에게, 죽은 약혼녀의 동생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그는 그녀의 유일한 유품을 빼앗고 그녀에게 모욕을 주고 사지로 내몰았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돌려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당신의 본명입니다. 서연은 화면에 떠있는 한서연이라는 낯선 이름과 그 아래에 적힌 가족들의 이름을 보았다. 그리고 한지원이라는 이름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다. 아, 강태준의 죽은 약혼녀의 이름. 이게 다 뭐예요?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원에게 어릴 적 헤어진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 그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은 줄로만 알았다는 것. 그리고 지원이 평생 그 동생을 그리워하며 찾아다녔다는 이야기를.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앨범을 하나 가져왔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지원과 그녀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4~5살 배기 여자아이가 있었다. 사진 속의 아이는 지금의 혜은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목에는 태준이 끊어버렸던 바로 그 별과 달 모양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가족이 있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언니가 있었다. 그녀는 고아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가족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슬픔과 충격, 혼란이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앨범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태주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와 그녀는 단순한 고용주와 보모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한지원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의 중심에서 거대한 음모에 의해 서로에게 이끌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음모의 배후에 있는 자는 이제 두 사람 모두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도시를 밝혔던 불빛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고 동쪽 하늘부터 잿빛과 분홍빛이 섞인 오묘한 빛이 번져왔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여명은 강태준과 한서연. 두 사람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 그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낡은 앨범과 차가운 태블릿 PC 화면이 그들 사이에 놓인 채 그들은 충격적인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이제 막 찾아온 가족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거대한 상실감과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평생을 외톨이로 살았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언니가 있었고 이제는 조카까지 생겼다. 하지만 그 기쁨을 느끼기도 전에 언니의 죽음 뒤에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태주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을 볼 때마다 자신이 그녀에게 저질렀던 만행과 더불어 그녀의 언니인 지원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그는 지원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슬픔에 눈이 멀어 진실을 외면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지원의 마지막 남은 혈육마저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긴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새 억눌렀던 분노와 결의로 낮게 잠겨 있었다. 돌아가야 합니다. 서연이 텅 빈 눈으로 그를 보았다. 어디로요? 제 여택으로. 그의 말에 서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곳은 그녀에게 지옥과도 같은 기억이 서린 곳이었다. 범인은 우리가 진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분명히 의심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의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다. 우리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의심했지만 괴한들의 습격이 단순 강도 사건인 줄 알고 당신을 다시 받아들인 것처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의 역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적의 심장부에서 그의 눈을 속이고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연의 온몸이 떨려왔다. 언니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남자. 자신과 딸을 해치려 했던 그 괴물의 소굴로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가라고, 그 남자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아침 인사를 건네라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태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분노를 보았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의 슬픔이었고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의 딸 혜은이와 이제는 자신의 조카가 된 하준이를, 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알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할게요. 그들의 관계는 그 순간 완전히 재정이 되었다.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죽은 한지원의 이름 아래 공동의 적을 향한 복수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로 묶인 위태로운 동맹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태준은 집사에게 외부 강도의 소행으로 밝혀졌고 보모의 잘못이 아니니 다시 일하게 되었다고 무심하게 통보했다. 집사와 사용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주인의 결정에 토를 달지는 못했다. 서연은 다시 별채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아름답게만 보였던 정원은 이제 독사가 숨어있는 풀숲처럼 보였고 웅장한 저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강민혁이 아무렇지 않게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서연을 보고 놀란 척하며 그녀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위선적인 위로를 건넸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태준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간신히 표정을 관리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순진하고 겁에 질린 보모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각자의 역할을 연기했지만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후에 그들은 태준의 서재에 모였다. 태준은 그동안 굳게 잠가두었던 지원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쓰던 다이어리, 편지, 사진, 그리고 낡은 노트북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언니의 흔적을 통해 그녀의 삶을 더듬어갔다. 그녀의 글씨체, 그녀가 좋아했던 문구들,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미어졌다. 태준은 지원과의 행복했던 기억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그녀의 향기가 나는 듯 했다. 그는 서연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지원이 쓴 편지를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었다. 그들의 손이 스치는 순간 단순한 위로 이상의 미묘한 전류가 흘렀다. 그들은 슬픔과 위험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어주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계속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지원의 기록들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에 대한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해. 태준이 초조하게 말했다. 지원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었어. 만약 그녀가 삼촌의 비리를 눈치챘다면 분명 어딘가에 증거를 남겨두었을 거야. 그들은 지원의 낡은 노트북을 다시 켰다. 그녀의 개인 파일들을 샅샅이 뒤지던 중이었다. 수천 개의 사진 파일, 문서 파일들 속에서 서연이 무심코 한 파일을 가리켰다. 이건 뭐죠? 파일명이 이상해요. 파일의 이름은 폴라리스 젤기일보였다. 다른 파일들과는 전혀 다른, 암호와도 같은 이름이었다. 태준의 시선이 그 파일명에 멎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다. 폴라리스, 북극성. 그것은 그가 지원에게 프로포즈하며 했던 말이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북극성이야. 그리고 1915 10월 15일은 바로 그의 생일이었다. 이것은 지원과 그 두 사람만이 아는 암호였다. 이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원이 남긴 메시지야. 그는 파일을 클릭했다. 예상대로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는 여러 개의 비밀번호를 시도했다. 자신의 생일, 지원의 생일, 그들의 기념일.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젠장, 대체 뭘까? 그가 초조하게 머리를 감싸 쥐었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아이 이름은 어때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이 이름. 지원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아이의 태명을 별이라고 지었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라는 의미에서였다. 그리고 폴라리스는 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암호가 풀리며 파일이 열렸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하나의 영상 파일과 여러 개의 회계 장부,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들이었다. 강민혁의 모든 비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지원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남편이 될 남자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합쳐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다. 태준과 서연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들은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자 속에서 나온 진실은 그들 모두를 거대한 폭풍 속으로 몰고 갈 것이었다. 뒤돌아갈 길은 없었다. 한지원이 남긴 판도라의 상자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영상 파일 속에서 지원은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 부회장이 단순한 횡령을 넘어 경쟁사에게 기술을 팔아넘기고 심지어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기록을 남긴다고 했다. 음성 파일에는 강민혁과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어떤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연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교통사고.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한지원의 아버지, 즉 태준의 아버지와 사업적 라이벌 관계에 있던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된 살인이었다. 진실은 너무나 잔혹해서 태준과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강민혁은 그들의 가족을, 그들의 삶을 뿌리부터 파괴한 악마였다. 그는 온화한 삼촌의 가면을 쓰고 태준의 등 뒤에 서서 그의 모든 것을 노리고 있었고 지원은 그 비밀을 알아챘기에 죽어야만 했다. 분노가 피처럼 온몸에서 들끓었다. 태준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강민혁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었지만 서연을 보며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저 악마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완벽하게, 빠져나갈 구멍 없이.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악마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여우처럼 교활하고 뱀처럼 예민한 인간이었다. 그는 저택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음을 느꼈다. 태준의 눈빛에 자신을 향한 경계심이 서리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윤서연이라는 여자의 태도가 달라졌다. 순종적이고 겁먹은 듯 보였던 그녀의 눈에 이제는 감출 수 없는 증오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조카와 저 보모 사이에 위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무언가 알고 있다. 그의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을 뒤엎고 모든 것을 한 번에 손에 넣어야 할 때가 왔다.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날 오후, 비극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서연이 잠시 주방에 들어간 사이, 정원에서 놀고 있던 하준과 혜은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서연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저택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사용인들이 동원되어 저택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연은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그녀는 자기 딸의 이름을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으며 정원을 헤매고 다녔다.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민혁이었다. 태준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쌈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더 이상 사람 좋은 삼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가면을 벗어던진 차갑고 잔인한 포식자의 목소리였다. 내 조카, 태준아, 많이 놀랐겠구나. 아이들은 지금 나와 함께 있단다. 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시끄럽고 잘 들어라. 민혁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나는 돈 따위에는 관심 없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원해. 넥서스 코어의 의결권 지분 전부. 그리고 내 약혼녀가 남긴 그 가짜는 유품 파일. 원본으로 오늘 밤 자정까지 인천항 제7부두 폐창고로 혼자 가지고 와라. 경찰에 알리거나 딴 생각을 품는 순간 아이들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다. 물론 네 예쁜 보모의 딸년도 함께. 전화가 끊겼다. 태준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다. 혜연이가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 딸이 결국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세상이 끝나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전부인 딸이, 그녀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이가 악마의 소나귀에 잡혀 있었다. 그 순간 태준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연약한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가두듯 안았다. 정신 차려.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무너지면 안 돼. 지금 당신이 무너지면 우린 모든 걸 잃어. 내가 약속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혜은이와 하준이, 두 아이 모두 무사히 구해올 테니 날 믿어. 그의 단단한 팔과 그의 심장 소리,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서연의 무너진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통곡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젖은 눈은 맹렬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나도 같이 갈래요. 위험해. 내 딸이 거기 있어요. 내 언니를 죽인 원수가 내 딸을 잡고 있다고요.
여기서 그냥 기다리느니 차라리 가서 함께 죽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눈을 보며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운명 공동체였다. 경찰에 알리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다. 강민혁의 인맥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이 싸움을 끝내야 했다. 태준의 눈빛이 바뀌었다. 슬픔과 분노에 잠식되었던 그의 얼굴에 다시 냉철한 천재의 모습이 돌아왔다. 그는 서연을 이끌고 서재의 비밀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최첨단 연구실이었다. 강민혁은 내가 순순히 모든 것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는 내가 누구인지 잊었어.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스크린의 복잡한 코드와 위성지도, 건물 설계도들이 떠올랐다. 그가 요구한 파일은 넘겨줄 거야. 하지만 그 안에는 내 선물이 들어있을 거지. 그가 파일을 여는 순간 넥서스 코어의 모든 서버에서 그의 접속 권한은 영구히 차단되고 동시에 그의 모든 불법 자금 계좌와 연결된 서버를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작동할 거야. 그는 초소형 드론과 음성 송수신기, 추적 장치들을 챙겼다. 우리가 창고에 접근하는 동안 이 드론이 내부 구조와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할 거다. 우리는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아. 가장 취약한 환풍구를 통해 진입한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절망 속에서도 그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자신의 두뇌를 사용해 방역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밤 11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태준과 서연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결연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죽음을 각오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태준의 스포츠카가 다시 한번 밤의 어둠을 가르며 인천항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사자의 소굴로 향하고 있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들은 다가올 운명의 폭풍 속으로 주저없이 달려가고 있었다. 저 멀리 항구의 희미한 불빛과 함께 거대한 폐창고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인천항 제7부두의 폐창고는 바닷바람에 실려온 짠내와 녹슨 소의 냄새, 그리고 짙은 위험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거대한 창고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강태준과 서연은 창고에서 조금 떨어진 컨테이너 더미 뒤에 몸을 숨겼다. 태준은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통해 초소형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다. 열화상 카메라에 잡힌 창고 내부는 그의 예상과 거의 일치했다. 강민혁과 그의 수하로 보이는 남자 넷, 그리고 창고 중앙의 낡은 의자에 각각 묶여있는 두 아이의 작은 형체. 하준과 하은이는 겁에 질린 채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터져나왔고 태준의 눈에서는 푸른 불꽃이 튀었다.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먼저 환풍구를 통해 진입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할 겁니다. 당신은 5분 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정문으로 가서 소란을 피워주십시오. 그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빠져나오겠습니다. 그것은 서연을 미끼로 쓰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곳에는 아이들을 구하겠다는 어미의 강인한 의지만이 존재했다. 태준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창고의 측면으로 접근했다. 그는 와이어를 이용해 낡은 벽을 타고 올라 드론이 찾아낸 가장 취약한 환풍구 덮개를 조용히 제거했다.
좁고 먼지 쌓인 통로를 지나 그는 마침내 창고 내부의 철골 구조물 위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아래에서는 강민혁이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강태준, 그놈이 감히 장난을 칠 생각은 못하겠지. 태준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그리고 그는 스마트워치를 통해 서연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 5분 뒤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쾅쾅 울리기 시작했다. 강민혁 씨, 문 열어요.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가져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민혁의 수하들이 긴장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부회장님, 여자 혼자 온 것 같습니다. 매 옹청한 년. 민혁은 비웃으며 부하들에게 턱짓했다. 문 열어줘라. 마지막 손님을 맞아줘야지.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서연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USB 드라이브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태준이 단숨에 아이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특수 제작된 칼로 아이들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냈다. 하준아, 혜훈아 아빠야 괜찮아.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리기도 전에 상황을 파악한 수아 한 명이 소리쳤다. 저기다, 강태준이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태준은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필사적으로 출구를 향해 달렸다. 민혁의 부하들이 그를 쫓았다. 서연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남자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소화기를 뿌렸다. 하얀 분말이 시야를 가리는 동안 태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창고 구석의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기는데 성공했다. 이런 쥐새끼 같은 놈. 강민혁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권총을 꺼내들고 직접 태준이 숨은 곳으로 다가갔다. 서연은 다른 남자에게 붙잡혀 팔이 꺾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나와라. 강태준, 네가 아끼는 그 여자와 내 새끼들이 고통스럽게 죽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민혁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태준은 아이들을 컨테이너 뒤에 숨기고 손에 잡히는 소에 파이프를 움켜쥐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정면 대결이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민혁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방가쇠를 당겼다. 탄과 총성이 창고를 울렸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고 총알은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민혁에게 달려들었다. 두 남자의 처절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태준은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듯한 민혁의 상대가 되기는 어려웠다. 결국 그는 민혁의 발에 걷어차여 바닥에 쓰러졌다. 민혁은 쓰러진 태준의 머리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었다. 내 아비도, 너도 결국엔 나한테는 안 되는 거였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가 내 모든 걸 빼앗아갔지. 사랑하는 여자도, 회사의 후계자 자리도. 그래서 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줬을 뿐이야. 한서연, 내 부모를 죽인 것도 나고 내 언니년을 처리한 것도 나다. 그 멍청한 년이 감히 내 비밀을 알아챘거든. 이제 너희들 차례야. 모두 사라지고 나면 넥서스 코어는 온전히 내 것이 되겠지. 모든 진실이 악마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서연은 절망과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 순간 혼란 속에서 넘어진 낡은 석유 난로에서 불꽃이 튀었다. 불꽃은 바닥에 흥건했던 기름에 옮겨 붙었고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이 되어 창고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무리야.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민혁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흩어지기 시작했다. 민혁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태준을 향해 마지막 한 발을 쏘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빨랐던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죽을 힘을 다해 물어뜯고 그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사이 빠져나와 불타는 나무 기둥 하나를 민혁을 향해 밀쳤다. 이유하게 불타는 기둥이 민혁의 다리를 덮쳤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태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일어나 아이들이 숨어있는 컨테이너로 달려갔다. 서연 씨 이쪽이야. 사방이 불길에 휩싸이고 유독한 연기가 창고를 가득 채웠다. 탈출구는 불길에 막혀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태주는 창고 천장에 거대한 환풍기를 보았다. 저것뿐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올라가 내가 밑에서 받쳐줄게. 그는 서연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그녀가 위태로운 철골 구조물을 기어오를 수 있도록 도왔다. 서연이 마침내 환풍기 근처에 도달했을 때 아래에서 불길에 휩싸였던 구조물 일부가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태준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태준 씨, 서연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연기와 화염 속에서 태준은 무너진 철골더미에 다리가 깔린 채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다. 가 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그리고 그는 품 안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그가 준비했던 마지막 카드. 그는 고통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권력도, 회사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소중한 것을 지켰다. 당신은 내 인생의 새로운 북극성이었어.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USB를 연결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강민혁의 모든 비리가 담긴 파일은 언론사와 검찰, 그리고 넥서스 코어의 모든 주주에게 동시에 전송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서연은 울부짖으며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선택해야만 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그와 함께 죽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남아 그의 희생을 세상에 알리거나. 그녀는 피눈물을 삼키며 아이들을 이끌고 환풍구 셔터를 부수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가 창고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거대한 화염이 창고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끔찍한 폭발음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장막을 찢으며 다가왔다. 소방차와 경찰차의 경광등이 화염에 휩싸인 폐창고를 섬뜩할 정도로 환하게 비췄다. 한서연은 두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창고 지붕 위에서 망연자실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외침,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길의 포효가 뒤섞여 지옥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불길과 싸우는 동안 경찰 특공대가 창고를 포위했다. 불길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강민혁은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 괴물 같은 모습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강태준의 이름을 저주했다. 서여연은 오직 한 사람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무너져 내린 철골더미와 거대한 화염은 그 어떤 생명의 신호도 허락하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불길은 서서히 잡혀갔지만 강태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잿더미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는 것만 같았다. 구조대원들이 마침내 무너진 철골 더미를 걷어내고 누군가를 들것에 실어 나왔을 때 서연은 차마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어 눈을 감아버렸다. 그로부터 6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넥서스 코어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강태준이 목숨을 걸고 세상에 공개한 파일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었다. 강민혁의 모든 범죄 행각은 만천에 드러났고
그와 연계된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강민혁은 재판에서 살인교사, 납치, 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는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총수의 추악한 범죄와 후계자의 독단적인 정보 공개로 인해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사회와 주주들은 모든 사태에 책임을 물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강태준에게 CEO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신의 제국.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과 권력을 한순간에 잃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언론은 한때 얼음의 황태자라 불렸던 천재의 몰락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의 진짜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한 재활병원. 가장 조용한 병실에서 강태준은 길고 고통스러운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화재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었지만 전신에 심한 화상과 함께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평생 절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과거에 완벽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몸에는 흉터가 남았고 그의 걸음은 불완전해졌다. 그 고통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것은 오직 한 사람이었다. 한서연.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그의 상처를 돌보고 그의 재활 훈련을 도왔다. 때로는 그가 고통과 절망감에 신경질을 부려도 그녀는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다.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이제는 그녀가 그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구원이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왔다. 하준과 혜윤이는 흉터 가득한 그의 모습에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그의 품에 안겨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그 어떤 진통제보다도 효과가 좋은 치료제였다. 그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웠고 무엇을 지켜냈는지 매 순간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불꽃처럼 타오르는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와 고통을 함께 견디며 더욱 단단해진 조용하고 깊은 헌신이었다. 그는 흉터로 얼룩진 손으로 그녀의 뺨을 쓰다듬으며 수없이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괜찮다는 말 대신 그저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것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서울을 떠났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들은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이 사는 집은 예전의 웅장한 저택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로 작고 소박한 2층 집이었다. 하지만 그 집은 늘 따스한 햇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맑은 오후, 태주는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다리를 조금 절었고 손등에는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얼음 같은 냉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따뜻하고 평온했으며 그의 입계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두 아이를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였다. 서여연은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에 떠는 미혼모도, 복수를 꿈꾸는 비련의 여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상처를 끌어안고 새로운 가족의 중심에서 단단하게 서 있었다. 태준이 잠시 허리를 펴며 그녀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경제신문에 닿았다. 한 면에는 화려하게 부활한 넥서스 코어의 새로운 CEO 사진과 함께
회사가 다시 업계 1위의 자리를 탈환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그의 제국은 이제 다른 주인을 맞이하여 번영하고 있었다. 후회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주는 잠시 신문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아이들을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더없이 깊고 부드러워졌다. 아니,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단 한순간도 나는 세상을 가졌었지만 단 하루도 평온하게 잠들지 못했어.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는 절뚝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그건 제국이 아니라 가족이었어. 그의 말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들은 말없이 함께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삶은 동화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몸과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고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그들은 비극의 잿더미 속에서 서로를 구원했고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평화를 얻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기에 더욱 진실했고 아팠기에 더욱 소중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얻은 그들의 작은 왕국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노을이 내리고 있었다.